그런 조금 말랑말랑한 산업으로 좀 전환이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패러다임은 여전히 삼성전자, IT, 뭐 중대산업, 장비산업 이런 데 이제 목숨을 걸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시장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대선을 바로 직전으로 앞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AI 가속비 시장을 가속시켰고, 나머지는 조금 헤매다가 최근에 이제 소형주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은 완전히 버림받은 시장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서 애널리스트계의 천재시죠. 유진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그 인사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한국의 소외는 진짜, 역대급 수준으로 네,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가끔씩 이런 일은 있었는데, 제가 한 5년 여기서 일했는데, 한 손가락에 꼽히는 정도의 소외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된 이유,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국내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에 대한 걱정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는 저희 제품들 중에,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 중에 글로벌 1등 하는 제품들이 네. 별로 없다 음. 라는 것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수출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경쟁력 악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저희의 무역 수지나 경상 흑자 규모가 사실은 12개월 누적으로 보면은 그 2015년에서 2017년 요때 굉장히 피크 찍고 떨어진 이후에는 사실은 그때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똑같은 제품이나 수출을 해서 매출이 늘고는 있는데, 그 느는 만큼 저희의 이익률 자체가 예전만큼 못 올라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반도체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수율의 문제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주식시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뭐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네. 그 펀더멘탈을 유동성으로서 얼마만큼 또 이거를 잘 가격으로 이제 반영을 해주느냐, 네. 가치를 재평가해 주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한국에서는 뭐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저희가 돈이 부족하진 않은 것 같은데, 돈 많죠. 그 돈들이 대부분 뭐 해봐야 뭐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결국 주식시장으로 잘 안 오고 있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좀 약해진 부분들, 이 두 가지에서 좀 가장 근본적인 뭐 이유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2015년부터 2017년에 한국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피크를 찍었던 건 이 시점이네요. 2015년이면은 중국 관련 수혜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네. 때고, 2017년 요때는 새롭게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 개화되면서 반도체 이익률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바로 그 시점이네요. 네. 그때 이후로 중추 산업의 변화가 별로 별로 없었죠. 없고, 네. 물론 이제 최근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좀 다양한 점은, 한국의 이제 소프트 말랑말랑한 사업인 그 음식 네, 음식료. 예,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네.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서 좋긴 한데, 이걸로는 문제는 뭐냐면 2015년 중고장대 뭐 조선 자동차 화학하고 2017년 반도체로 대변되는 한국의 주력 산업의 어떤 규모하고는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할 수 없죠. 네.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희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저희가 금액으로만 보면은 저희가 전체 수출이 저희 명목 GDP,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저희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뭐 예전에는 뭐 100%도 되고 물론 뭐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도시 국가들은 네. 뭐 몇백 퍼센트도 되긴 합니다만은 네. 주요 선진국들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고령화가 돼서 산업이 성숙화된 국가들 치고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수출, 그다음에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저희의 어떤 수준이나 레벨, 이 성숙한 산업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아까도 이제 산업이 늙었다라는 표현들을 하셨는데 거기도 저도 100% 동감을 하는 게 네. 결국 이 정도 산업이 성숙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쪽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네. 근데 이제 서비스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금 말랑말랑한 산업으로 좀 전환이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그러한 어떤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이런 과도기에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패러다임은 여전히 삼성전자, IT, 뭐 중대산업, 장비산업 이런 데 이제 목숨을 걸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시장의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유럽을 보면 거기는 뭐 이렇게 명품 산업이라든가 물론 이제 독일 정도는 뭐 이렇게 제조업이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그 외에 보면 이제 말랑말랑한 관광 산업이나 이런 거 되게 발달했잖아요. 근데 유럽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데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서비스업이 증가를 하면 현재보다 한국의 미래가 밝은가 제조업을 놓치고 제조업을 놓쳤던 유럽이라든가 뭐 독일은 좀 다르지만 미국이라든가의 어떤 최근에 어떤 나라 경쟁력이 쇠락한 것 등을 감안해 보면 물론 밸런스는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서비스업이 잘 돼야만 나라가 잘 될까 이런 의문은 좀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유럽은 조금 다른 게 있는 게요. 유럽은 보면은 국가들마다 다 잘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약간 상호 보완해 주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냥 뭐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만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싶은데 또 이게 유럽을 전체로 보면은 또 서로 보완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지금의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한계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강하고 네. 제조업이 큰데 사실은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정말 소비 산업 물론 이제 뭐 그 다른 기업들도 제조업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뭐 1위 기업이 어쨌든 루이비통이고 다른 그런 서비스 산업들이 어쨌든 좀 조금 더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는 제조업이 큰 나라가 스웨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독일이나 스웨덴은 그래도 제조업의 명목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물건을 만들고 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또 소비와 관련된 소비재들을 만들면서 사실은 유럽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와 소비 이런 것들이 나름은 좀 갖춰져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유럽의 제품을 또 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꼭 중국 사람들이 럭셔리 제품들을 안 사줘도 뭐 유럽의 어떤 특화된 예를 들면 이번에 실적 쇼크를 냈던 ASML도 네덜란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 전체를 대변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특화되어 있는 산업들이 하나씩 있고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한 경쟁력을 명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한국은 어떻게 구조조정이 돼야 산업 구조조정이 돼야 미래가 좀 더 밝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제조업을 포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제조업이 어쨌든 그래도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되 뭐 어쨌든 지금에서는 뭐 자동차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이렇게 다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수출을 하는 순간 내수를 하지 않고 수출로 나가서 가격과 저희와 이렇게 경쟁을 하는 순간 저희가 확실히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정도처럼 정말 이렇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그나마 이어가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산업들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되 결국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거나 중국과의 어쨌든 격차가 큰 산업들 위주로 해서 제조업은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그 사이에
저희가 잘하는 소위 말하는 말랑말랑한 산업들을 통해서 비중들을 조금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비중을 키워나가면 이제 과거에는 정부 주도형으로 자 이제 우리 먹고 살라니까는 과거 다른 선진국들이나 우리보다 잘 나간 나라들 보니까 이렇게 제조업을 키워갖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 제조업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럴 단계가 아닌 게 그거를 우리보다 더 규모가 크게 하는 건 이제 중국이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겹치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고 네. 우리가 이제 향후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2차 전지나 전기차 사업에서 나중에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자로 우리에게 등장할까 생각해 보면 그런 식의 이제 국가 주도형 하는 거는 만만치 않을 거고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니,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도 보니까 미국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비즈니스 시작하겠다니까 그냥 자본금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예, 문화가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똘똘해 얘 잘할 수 있어 이러면 그냥 자본금 바로 모여서 그래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모험 자본들이 투자를 해서 리턴 성공했을 때 리턴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는 그리고 M&A도 되게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조금 키워서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저희의 어떤 경제 구조나 법이나 뭐 상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 규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직까지는 대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미국의 어떤 사례와도 저희가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애플이 예전처럼 애플이 아니었잖아요. 애플도 굉장히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초기 시절이 있었고 그거를 딛고 일어선 기업들인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90년대에 딱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어쨌든 30년 동안 네. 계속 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30% 이상 된다는 거는 사실 뭐 그 다른 기업들이 못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너무 큰 기업들 위주로 해서만 저희가 그 시장을 보고 규제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지고 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런 그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저희가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랑 비교를 하니까 이런 거지 사실 저희보다도 못한 시장도 이머징에는 꽤 많으니까요. 한국은 국가 이렇게 순위로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훌륭한 회사 네. 나라인 건 맞죠. 네.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뭐 되게 부러워하는 나라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한 것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이 어떤 강력한 목표의식 그리고 투덜거림 이런 게 한국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좀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이런 시장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조금 데이터를 보다가 좀 이제 말씀을 나오니까 좀 신기했던 게 저희 한국 시장이 코스피가 어쨌든 계속 재미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의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0년에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4일 날 저희가 코스피가 IT 버블 때 1074였나요? 네네. 그때 피크 찍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이 한 250포인트,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올랐어요. 주가 지수. 예. 주가 저희- 지수는 그렇죠. 그렇죠. 2.5 저희가 2,500포인트, 2,600포인트니까. 네네네. 근데 시가총액은 거의 5배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새로운 상장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보면은 증자, 네네네. 그 다음에 뭐 신주 인수권과 같은 어떤 권리와 같은 이런 새로운 상품들 이런 것들이 네. 엄청 늘어났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너무 기존 주주를 의 어떤 규모가 파이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크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국 시장이 어쨌든 규모는 저희가 이제 주가 지수가 못 올랐지만 어쨌든 규모는 엄청나게 큰 걸 보면은 지금의 한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 주주에 대한 어떤 수혜가 약간 조금 골마 있는 게 아니었나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밸류업 얘기하면서 상법 개정 얘기하고 뭐 금투세 얘기하면서 상법 개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상법 개정 사실 이건 권력 투쟁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간의 권력 투쟁인데
소액주주가 숫자는 많지만 권력의 힘으로는 대주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니 그거에 단번에 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양증권과 고려 아연. 아연을 비교해서 네. 보면서 고려 아연이 대주주들끼리 급하게 싸우니까 일반 주주들 몫이 늘어난 거잖아요. 공개 매수를 하면서 사실 그게 정상인 거고 한양증권은 대주주가 일반 주주에 비해서 4배인가 6배인가 정도 가격을 높게 받고 자기 지분을 팔았지 않습니까? 소액주주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 구조부터 이게 IMF 전에는 이 법이 그렇게 있었다면서요. 네. 대주주가 파는 거에 소액주주도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 M&A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걸 없애가지고 오히려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너무 차별화가 되는 건데 상법개정은 상법개정이고 이런 것부터 먼저 네, 바꿔나가는 맞습니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당도 금투세로 차라리 배당을 금투세로 넘겨서 종합과세를 안 받으면 세율이 떨어지는 대주주들이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지 않겠느냐 그럼 밸류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주주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지금 마련된 합법적 공간 이거를 없애서 그냥 주가로 팔 수 있으면 대주주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요인이 상속에 있는 거 외에는 없는 별로 거죠.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급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진현님 말씀에 거의 뭐 100% 동의를 하는데요. 네. 저희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제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결국은 소액주주분들의 어떤 권리가 조금 더 보장이 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밸류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이제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밸류업 지수 이런 거 만든다고 해서 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이 그런 논의들이 어제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논의들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조금씩 점차적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주식시장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해요. 요즘에는. 아니, 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을.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주식을 안 하고 있고, 주식을 안 갖고 있고, 뭐, 산업은 정부 주도하에 뭐 해야 된다는 어떤 과거의 7, 80년대 패러다임에 젖은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은 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 부양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이다. 그렇죠. 주식 시장은 오히려 좀 죽여야 되는 시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주식시장이 잘 되면 부동산 시장의 여력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전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20 몇 년 결론. 제 결론 중에 하나. 아, 그게 저는 좀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부동산 가격 그 지수하고 네. 코스피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충 그려보면 네.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빠질 때도 주가는 안 좋고, 네. 대체로 보면 집값이 올라갈 때 이제 주가도 좋은, 그래서 같이 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네, 네. 좀 신기한 거는 그 집값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거나 굉장히 강하게 되면은 주가가 잘 못 가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패턴에서. 보통 자산 가격은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네. 보통은.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일부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서울의 아파트 가격 또는 강남 집값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강하거나 뭐 이럴 때 오히려 주가가 못 갔던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일반적인 자산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집값과 부동산은 같이 가고 특히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같이 움직이거나 뭐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대충 움직이는 게 맞는데 한국에서는 서울의 집값 또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주식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아주 짧은 기간들마다만 짧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구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왜 정책 위반자들이 이 집값에 목숨을 걸고 물론 이제 그게 당장 어떤 그 표심과도 관련이 좀 높긴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는가 결국 주식시장에
약간 보완의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대척점에 있는 관계가 아파트 가격이 되고 이러다 보니 한국의 주식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보면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빠져도 안 되고요. 네. 당연히 집값이 빠지면은 그렇죠. 굉장히 저희처럼 레버리지가 많고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서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갈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좀 잘해야 될 거고 또 주식시장과 기업과 관련된 정책들도 좀 더 잘해주면 사실은 저희 시장 싸잖아요. 네네네. 싸고 별로 이렇게 거품이 없는 시장이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노후를 봤을 때 결국에 저희가 이제 연금으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부은 연금으로 모든 것을 안 됐을 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증식의 방법으로서 지금은 부동산은 아닌 것 같고요. 주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잘 전환이 되어야만 그런 것들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지표도 계속 확인을 하실 테니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면 지금 뭐 한국의 부동산이 비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니다. GDP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규모들을 보면 이게 지금 오른 거 아니고 훨씬 더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나라들도 훨씬 더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시경제 지표들 분석해 보시면 그 우리나라의 자산의 밸런스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순자산 규모가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고 또 부유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자산이 되게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다 투자들도 하시고 다양하게 뭐 하시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이게 좀 불균형이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올라가면 부동산 자산 당연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주식 자산도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사실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정말 잘 못 오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개인 부채가 한 100% 되잖아요. 네. 뭐 기업 부채는 뭐 130% 되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도 꽤나 많으니 오히려 기업은 걱정이 안 되는데 가계부채 비중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해서 좀 그 경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가계부채도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지난 5년,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가계부채가 많은 거 분명히 문제죠. 근데 부채를 누가 많이 지었느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터지기 전만 보면 네. 사실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부채를 많이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건전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채 비율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코로나 이후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 자영업이나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또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못 갚으시는 분들 또는 그런 자영업체들이 되게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산의 건전성이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빚을 져도 있는 사람이 빚을 져서 사실 뭐 잘못된 일이 별로 없었다. 자기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는 다 달라졌다. 네,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단순히 이제 부채를 총량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빌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뒤틀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난 코로나 이후의 문제는 저소득층이 소득이 안 되는데 이제 빚을 져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로 발생을 한 게 지금 문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 부채를 총량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요게 어느 정도 한계에 지금 빨리 좀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한 2년, 3년 뒤에는 또 좀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게 아닌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연체율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경기는 나쁘지 않고 자산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 살기 좋고. 근데 그 외에 겨우겨우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그런 규모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1인 노동자, 그다음에 주급으로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깎아봐야지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한계 국면에 있는 측, 그다음에 소득이 꾸준하지 않은 측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예. 양극화가 예. 엄청나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결국 대형주가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중소형주가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형주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한 뭐 코로나 이전에도 조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욱더 대형주가 더 이제 중소형주보다도 각광을 받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도 물론 미국이 저희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중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기업들에서도 대형화 이런 경향들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균형 있는 발전이 좀 되지는 좀 않고 있어서 약간 미국 시장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너무 대형주 당연히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펀더멘털 훨씬 좋은 대형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사회 현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대형주만 계속해서 좋아지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